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35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 관계인데요.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의 어떤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와 저감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 대가를 우리가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한 비용을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뭔가 희생을 치른다 해서 이것을 희생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이게 물가 수준이라고 했을 때 수준이 떨어지는 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맨큐 교수님 책에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얘가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얘가 이게 물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물가 수준이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서서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수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할 거야. 이렇게 물가 수준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디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수준이 증가하는데 빠르게 증가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거니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이라고 쓸게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물가 수준은 올라가긴 해. 근데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여기 나와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경기가 엄청 침체되는 상황을 겪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물가 수준은 계속 올라갔어. 근데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인플레가 늘 걱정이었지. 그래서 이제 줄인다라고 하면 물가 수준이 내려가거나 뭐 임금이 가격이 막 뒤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든. 요게 이제 우리 느낌의 이제 경기 침체되는 그런 느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디스인플레이션, 요거는 디플레이션, 물가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897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1979년 10월에 살짝 뭐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도 좀 알고 계시면 뭔가 감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오페크가 1970년대 들어 두 번째로 해로운 공급 충격을 가하려고 했을 때 오페크가 석유 수출 국가잖아. 해로운 공급 충격 뭐예요? 유가를 인상하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늘상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자, 이러한 공급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세계 경제에 해로운 공급 충격을 가하려고 했을 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폴 보커, 되게 유명한 연준 의장입니다. 폴 보커가 당시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었거든요. 그 행동을 취할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임명한 지 2달밖에 안 된. 그러니까 이제 카터 대통령이 임명했고 레이건 때 가면서 계속 연준 의장과 이제 당연히 대통령 임기가 약간 차이가 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폴 보커의 생각은 자, 인플레 이거 용인 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도저히 내가 허용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는 미국 통화 제도의 수호자로서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 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야, 이거 용인 못하겠어.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인플레이션 보시는 바와 우리 인플레이션 파트 챕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레닌이 얘기했다며 어떤 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플레를 야기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도시가 완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 미국의 통화 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 같다. 그래서 재미난 표현을 썼네요. 자신은 미국의 달러의 통화 제도의 수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호자로서 야 이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인플레이션을 저감하는 정책, 인플레이션율 자체를 낮추는 정책. 왜냐면 이때만 해도 엄청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자,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소하는 거라서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과 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행할 때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속도를 밟어. 그래서 붕 해가지고 뭐 50에서 70, 90, 120 속도를 쫙 밟는 것이고 요거 이제 밟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80km 된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서서히 올라가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폴 보커는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중앙은행이 통화 관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걸 막으려면 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통화량을 줄이는 거와 통화량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총 수요가 위축된다고. 그래서 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물가는 잡을 수 있어. 근데 경기 침체라는 실업률 증가까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AD, AS 곡선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D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좌측으로 이동. 자, AS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고요. AD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인데 지금 여기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AD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898페이지 보시죠. 자, 통화량의 증가율을 낮추게 되면 총수요가 위축돼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물가 수준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네, 경기 침체까지 동시에 같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산이 감소하고 자, GDP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고용까지 감소됩니다. 이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물 시장에 대한 파생 수요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면 고용도 줄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필립스 곡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할게요. 실업률,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이고 물가 수준이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 상승률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여기 보시면 단기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점, B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지만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야, 경기가 침체가 됐네. 시간이 지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다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되면 AS 곡선이 하방 이동하는 거죠. AS 곡선이 하방 이동하거나 물론 이게 단기야. 그리고 단기 필립스 커브도 하방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우측, 좌측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이렇게 가게 되고 C점으로 얘도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렇게 C점으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연 실업률 수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장기 AS 곡선이 수직이면 A에서 요 C로 가게 되죠. 여기도 장기 필립스 커브가 있게 되면 A에서 C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얘가 하방 이동하는 거 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잘 좀 체크하시죠. 얘가 하락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걸 거기 보시면 그래프 나와 있어요. 장기 필립스 곡선 상태에 있는 자연 실업률 상태에 있는 A라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금융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잡게 되지만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게 바로 실업률이 경기가 침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B점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B점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 경기가 침체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변화 전과 변화 후 하면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잠시 멈춥니다. 멈추다가 얘가 내려가니까 다시 C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A에서 B로 가게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희생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희생 비율은요,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퍼센트로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연간 GDP가 얼마나 감소해야 되는가. 실업률이 이제 증가하는 걸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관심사는 실업률이 아니라 필립스 곡선보다는 물가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국민소득이 얼마나 줄어들어야 하니 요거를 살펴보고 이게 바로 우리는 희생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통 희생률이 5다. 이렇게 되면 이게 뜻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DP가 5%포인트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거기 보시면 8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1980년 이렇게 넘어가는 폴 보커 상황에서는 보커 의장이 있었을 때 볼커 의장이 있었을 때 거기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당시 인플레이션율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완만한 수준, 예를 들어 4%로 낮추려고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 아니면 899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1%포인트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만약에 5% 감소해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한 4, 5% 인플레를 줄이려고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6% 이렇게 감소를 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국민소득 GDP 얼마나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요거를 하려고 하면 5배 정도만큼의 국민소득이 위축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경기 침체를 거의 30% 포인트만큼 경기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필립스 곡선과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의 비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르면 희생 비율을 치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즉각적으로 낮추게 되면 즉각적 에코가 한번 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고통이 만약에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할게요. 그럼 지금 당장 한 몇 년 사이에 한 3, 4년, 5년 아니면 젊었을 때 그냥 고통을 한 번에 받고 나중에 해피한 삶을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고통을요 그냥 인생을 만약에 100살까지 살면 100분의 1로 N빵 해가지고요 쬐끔씩 나눠서 고통을 받는 걸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 어떤 사람은 나 그냥 한 번에 그냥 고통 다 받아버리고 편하게 살래.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난 그거 싫어. 너무 가혹해. 고통이 한 번에 오게 되면
나쁜 것들은 같이 연달아서 한 번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 아, 나 그런 거 제일 딱 질색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씩 받을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우리 책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즉각적이라는 말 나와 있죠. 급진적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즉각적으로 한 번에 목표까지 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낮추면 대규모의 거기 보시면 산출량 감소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대규모의 산출량의 감소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이 약간 너무 한 번에 큰 가혹한 측면이 있어요. 가혹해. 이렇게.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통을 분담하자. 그래서 고통을 분산시키는 거야. 이게 점진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통을 한 번에 하는 급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요거 이제 보통 급진적 급냉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급진적 이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서서히 이렇게 하는 거야. 서서히 이렇게요. 자,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한꺼번에 하는 건 그러니까 고통을 분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은지는 사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보긴 해야 되는데 재미난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합리적 기대와 거기 제목 보시면 고통 없는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합리적 기대라는 rational expect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반영하는 거야.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예상,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지금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다 활용하는 거야. 장래를 예측한다는 게 합리적 기대야. 이게 뭐 이제 기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는 뭐 정태적 기대가 있어. 아유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적응적 기대도 있어. 적응적 기대. 요거는 이제 내가 예상을 했는데 틀렸잖아. 그럼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프리드만과 같은 통화주의자가 적응적 기대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 기대가 있어요. 합리적 기대. 이게 이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세고전학파, 세케인즈학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주의 이런 사람들이나 그냥 케인즈 학파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극단적인 케인즈나 초창기 경제학자들. 고전학파는 이제 신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좀 그거는 좀 이론상 얘기하고 합리적 기대는 이제 세고전학파, 세케인즈학파 앞에 세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정태적 기대는 사실 이게 멈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종이 지도 같은 거 할 때 종이로 된 지도책 이런 거요. 한번 인쇄가 되면 그걸로 끝이잖아. 적응적 기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내비게이션인데 업데이트가 실시간 안 되는 거야. 내비게이션이야. 근데 업데이트는 늦어요. 과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안 된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합리적 기대는 우리가 뭐 카카오 내비처럼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그겁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내비게이션. 그렇다고 여러분 합리적 기대를 한다 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도로 상황을 전달하긴 하겠지만 언제나 완벽한 건 아니야. 내 앞에 500m 앞에 차 사고가 났다. 이게 실시간에 삐리릭 해서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때 반영되면 어떻게 내비에 업데이트 돼도 이미 나는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합리적 기대라는 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요. 그렇지만 이게 오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측 오차는 있어요. 예측 오차는 있으나 이게 평균적으로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제로. 이해가시죠?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거기 한번 볼게요. 몇몇 경제학자들은 희생 비율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에 도전하는 새로운 혁명을 이끌고 있었대요. 뭔 얘긴데? 야,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을 없앨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로버트 루카스, 사전트, 베로. 웬만한 교과서에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책에서도 다 노벨상을 받은 뭐 거의 받을 것 같은 사람들, 뛰어난 이런 표현이 있죠. 자, 합리적 기대의 이론에 따르면은요. 자, 거기 첫 번째 따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사람들은 정부 정책을 포함한 정부 정책까지 어떻게 하는 거 다 예측하는 겁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서요. 자,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면 고통이 없앨 수도 있다. 다음 단락에 한번 볼게요. 이러한 방법은 거시경제학 여러 분야에 굉장히 시사점을 줬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에는 거기 보시면 상충관계가 존재하는데 장기에는 우리가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우리 단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필립스 커브가 우하향했습니다. 이거는 뭐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서로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장기에는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 된다. 이 얘기는 뭐야? 그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이잖아. 근데 문제는 오케이, 사라지는 건 알겠는데 아니 이거 얼마나 빨리 사라져? 이 얘기야. 이 단기라는 짧은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 뭐 1년이냐, 한 달이냐, 하루냐, 찰나의 순간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단기라는 게 얼마의 기간인가,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중간에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 단기 상충관계가 얼마나 급속하게 소멸되는지, 여기서 얼마나 상충관계가 급속하게 소멸되는가, 이렇게요. 빨리 소멸돼? 아니야. 이렇게 급속하게 소멸되는가.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가?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합리적 기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프리드만과 펠프스의 분석을 토대로 정책이 변하면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포함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 정책까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다 활용하는 거야. 정부가 이렇게 할 것 같다? 그거 다 예측해서 거기에 미리 대비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정부 정책 거기에 맞춰서 예상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때문에 희생 비율을 추정을 시도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관한 연구에는 사람들의 예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무시했고 따라서 희생 비율의 추정치는 믿업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빠르게 반영되는 것, 그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전트라는 노벨상을 받은 학자는 1981년에 4개국 초인플레이션의 종말이라는 논문에서 합리적 기대 이론을 다음과 같이 옹호했대요. 뭐라고 했나 봅시다. 자, 사전트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라는 새로운 견해는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 과정에 내재적인 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같은 거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가속이 붙게 되면 계속 그 관성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경로 의존 현상이라고 합니다. 관성을 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이 견해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그거에 따른 기대를 임금 협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게 되면 정부의 현재와 미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기대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자, 여기서 블러블러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에 관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그거야. 그러니까 이 사전트의 주장은 야 이거 상충관계 관성 그런 거 없어. 그냥 급속하게 합리적 기대 하에서는 그냥 소멸돼. 기대 하에서는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서 기대 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러한 상충관계가 해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시간도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 같은 거 있을 때도 이 금방 지나가 시간이. 그래서 눈 감았다 뜨면 벌써?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소요되는 기간이나 산출량 감소로 표시된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의 비용 추정에 오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말은 인플레이션을 쉽게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해소된다는 게 인플레이션을 다 금방 해결해 하겠다, 그냥 금방 손쉽게 뿌리 뽑는다 이건 아니고, 자, 일시적인 재정 긴축과 금융 긴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근절할 수가 없게 되고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산출량이 얼마나 감소하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 정책 의지가 얼마나 단호하고 명백하게 여겨지는가에 달렸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따라서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시죠. 사전트에 따르면 희생 비율이 과거에 제시된 추정치보다 훨씬 작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요겁니다. 고통이 없는 과거의 희생 비율 이거 인플레 낮추는데 적절히 잘만 하면 희생 비율이 5라고 0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줘야 돼.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해야 돼. 그리고 그게 다 예상에 반영돼. 이렇게 되면 희생 비율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거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야 돼.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정부가, 신뢰성이라는 말 잘 체크하세요. 정부의 신뢰성이 있는 정부가 거기 보시면 즉각적으로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천명하는 거와 공표하는 거와 자, 우리 이렇게 인플레를 잡는 그런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뻥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되게 무서운 거지.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조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 그 평판이 쌓여 있는, 야, 쟤는 아주 인정사정 없는 애래. 이런 게 딱 이렇게 평판이 쌓이게 되면 이번 정부는 신뢰성이 있는 거야. 인플레는 무조건 잡겠습니다. 이런 거. 우와, 이거 되게 강력한 거죠. 믿을만해. 거기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기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즉각 반영하는 거야. 이용 가능한 한 정보를 기대로 즉각 반영하게 되면 반영시.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생 비율을 제로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단기 필립스 곡선을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희생 비율을 얘기할 때 이랬잖아. 이게 희생 비율이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제 우회해서 이렇게 서서히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즉각으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A에서 C로 휙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조건이 몇 개 필요하지. 이렇게 되려면 합리적 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해야 되고 정부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게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폴 보커의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 상황을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폴 보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최고치인 10%에서 낮추려고 했을 때 경제학계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대요. 자, 이걸 했을 때 자, 우선 첫 번째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할 때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자, 희생 비율을 추정치를 근거로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은 산출량 감소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커다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야, 이거 너 그거보다 생각보다 희생 비율이 클 거야 라고 예측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또 다른 일부야. 다른 또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리적 기대 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 기대를 이제 신봉하는 학자들이겠죠. 인플레이션 저감 비용이 훨씬 작고 야, 이거 희생 비율 거의 0 아닐까? 0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거의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누가 맞았을까요? 누가 옳았을까요?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인플레이션율 하락했는데 실업률이 높은 실업률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틀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데이터로 따졌을 때는 오케이 하고 윈 이렇게 됐습니다. 희생 비율이 좀 컸어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폴 보커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어.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또 전적으로 통화 정책의 덕분으로서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레이건 대통령 때 경제가 거기 보시면 재정 적자로 인해서 총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돼? AD가 우측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폴 보커 의장은 통화량을 확 줄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거기 맞춰서 통화량을 확 줄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력한 인플레이션 퇴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주위에서 뭐 막 자꾸 얘기들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강력한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이렇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한번 살짝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 자,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이렇게 간 거잖아. 이렇게. 인플레는 낮췄지만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희생이 크구만. 희생 비율이 크구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거의 거기 보시면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희생이 커서 실업률이 여기까지 되는 거니까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거 앞에 상황을 보니까 합리적 기대는 틀렸구만.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왜? 나름대로 이게 희생 비율이 제로가 되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됐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야? 요거요. 정부가 믿을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공표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로 즉각 예상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 한번 보는 건데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다 이거죠.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폴 보커의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비용은 당시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실업률은 상승했어. 그렇지만 만약에 폴 보커의 이렇게 합리적 기대 요게 들어가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작았다. 희생 비율이. 그럼 완전 제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성과가 있었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폴 보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긴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어.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신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뢰를 안 해. 신뢰를 못 하고요. 안 했다는 게 뭐야?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합리적 기대 이론에 필요한 그 희생 비율이 제로가 되려면 필요한 정보를 신뢰해야 되고 즉각 합리적 기대를 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야.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나름대로 더 실업률이 커야 되는데 그거보다 작았다는 거 측면에서는 합리적 기대가 주장하는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런 얘기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리적 기대 이론을 완전히 이게 틀렸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폴 보커의 시대가 가고요. 거기 보시면은 87년에서 이렇게 끝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확 줄이긴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이렇게 돌아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연준 의장 그린스펀 의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앨런 그린스펀 상황이 되면 자,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1970년대 오페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80년대 폴 보커 의장의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이제 완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폴 보커의 뒤를 이어가지고 1987년에 연준 의장이 된 앨런 그린스펀은 이제 그 이름을 따서 그린스펀 의장 시대라고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준 의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초기에 공급 충격은 이런 것이었대. 그러니까 그린스펀 시대에 거기 보니까 1986년에 앨런 그린스펀이 취임했을 때요. 우리 늘상 인플레가 발생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오페크였잖아. 석유 산유 국가들이 그냥 막 담합해가지고 원유 가격 올렸는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된 거야. 게임 이론처럼. 얘네 회원국 사이에서 알력이 생긴 거야. 서로 갈등이 생긴 거야. 담합을 해야 되는데 담합 실패 이렇게 됩니다. 갈등으로 이제 담합이 실패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담합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유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 AS 곡선이 하방 이동하는 거죠.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론 공급 충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경제 전체 해로운 비용이 증가하니까 해로운 물론 이제 오페크에 가입한 석유 수출 국가들은 뭐 비용 올려가지고 독점처럼 할 수 있는 이런 거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는 해로운 거죠. 근데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요거는 이로운 어떤 공급 충격이다. favorabl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동시에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 AS가 하방 이동하는 거잖아. AS가 하방, 필립스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도 잡고 실업률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903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84년부터 85년 요거 보세요. 84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점차 85년, 86년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요걸 따라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인플레도 잡고 실업률도 잡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주 그냥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실 이제 버블이 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연준 의장을 그린스펀이 했었을 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903페이지 가보시면요. 더 나가서 86년 이후에 1990년대에 이렇게 또 되면서 인터넷이 등장하고 IT 또 2000년대 IT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머지 이후에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 기술의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술의 붐. 그 다음 경제적 번영. 공급 측면에서 아주 좋은 시절이었죠. 경제적인 번영.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져서 그래서 이제 이때 90년대 이후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우리 경기 침체만 신경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물가 상승률은 거의 0%대에 가깝게 이렇게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점차 하락하면서 많은 분석가들은 자연 실업률 자체도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연 실업률도 요거 N이라고 쓸게요. 점차 낮아지는 이게 아주 좋은 상황이네요. 실업률도 하락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게 부분적으로는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의 공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운때가 좋았던 거지. 이런 기술 붐하고 경제적 번영 이게 같이 됐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그린스펀의 어떤 공로. 그래서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 엄청 유명한 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떻게 보면 실무 경제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생기는 건데 그린스펀이 너무 금리도 낮추고 돈을 푼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러나 미국 경제는 2001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가 2001년 거기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닷컴 기업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기술 붐이 이게 버블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닷컴 버블이 붕괴된다 이렇게요. 붕괴되면서 또 거기다가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이렇게 꽝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도 엄청나게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기업 회계가 돈이 막 생기면서 이게 부패, 뭐 부정, 스캔들, 잘 나가는 기업 있잖아요. 회계, 부정이라는 스캔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이러면서 이제 총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이거 어떻게 돼? 총수요가 위축되니까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앨런 그린스펀이 이제 돈을 펑펑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요거로 인해서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경기 침체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했다? 그치. 여기 나와 있는 정부가 엄청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확대적인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재정 금융 정책으로 이를 억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05년에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린스펀 의장의 후임으로 벤 버냉키, 2022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버냉키 의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버냉키 의장은 나는 앨런 그린스펀의 어떤 그러한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자, 거기 4번에 볼게요. 2. 금융위기로 경제가 필립스 곡선을 따라 운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이제 등장했어. 버냉키 의장이 취임을 하게 됐는데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앨런 그린스펀 시대는 되게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막 금리를 막 올리지도 않고 낮추고 올려도 조금 예측 가능하게 하면서 애기 걸음마라는 표현을 써요. 베이비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버냉키 의장이 취입한 다음에 이 상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때 엄청난 경제적인 위협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전을 받게 돼. 위협적인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돼요. 경제적인 도전이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이 취임한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거기 보시면
95년부터 2006년 사이에 9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게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아지고 돈을 금리가 낮고 막 펑펑 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주택시장이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주택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막 몰리면서 경제 과열이 되면서 버블이 또 역시 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고요. 이런 주택시장의 호황은 근데 지속될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극단적으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9억 9,900만 원을 빌려준다 할게요. 그러면 저 언제 갚아요? 걱정 마세요, 고객 여러분. 집 가격이 뭐 한 1년 후에 2배가 되니까 20억이 됩니다. 그럼 내가 10억 빚내 봐도 괜찮잖아. 20억 집값이 되니까 그거 팔면 빚 갚고 10억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더 큰 바보 이론이라 해가지고 이 바보한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적절하게 떠넘기는 거야. 이 언제 이게 버블이 뻥 터질지 몰라요. 뭐 그런 게임 있잖아.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큰 바보를 찾기가 힘들어. 그럼 여기가 이제 극에 다다랐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재 가치보다 더 뻥튀기가 될 때는 언젠가 이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황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주택 가격이 대폭적인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집값이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야. 폭락. 그럼 이런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 빌려줘서 막 갑부들이 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한두 개 날라가면 뭐 그냥 뭐 그러나 보다 하는데 이때는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한테도 막 집을 사라고 막 부추겼거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은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든 거야. 돈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주택저당증권, MBS 이런 것들 막 해소했던 금융기관도 어려워지는 거야. 폭락 때문에. 돈을 빌린 차입자들이 이제 엄청 빌려서 차입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신용이 안 좋은 저신용 대출자, 차입자, 대출 받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거기 나와 있는 금융기관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쇄적으로 어떤 충격이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위기로 총수요가 크게 위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런 총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림 여기 나와 있죠? 총수요가 급격하면서 실업률은 대폭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잡긴 했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때 거의 인플레이션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물가는 살짝 낮아지면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여기 보세요. 2008년부터 2009년 이거야 실업률이 확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막 각종 경기 부양책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경제가 다시 선순환으로 서서히 가게 됐는데 거기 보시면 904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죠.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수요 감소로 실업률이 7년부터 이렇게 10년 사이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인플레이션도 거의 뭐 1% 수준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세기 이상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게 바로 단기 필립스 곡선의 곡선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2010년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점차 하락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 인플레이션은 계속 1, 2%대로 유지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상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낮아지진 않았고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로 잘 이동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게 더 내려가야 되는데 뭐 그닥 많이 내려가진 않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고 단기 필립스 곡선도 그래서 이건 내려갈 때도 없지 뭐 사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자, 또 나름대로 거기 보니까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 중간에 차지했습니까?
2%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연준의 어떠한 강력한 거기 보시면 그런 약속이 신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뢰 덕분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단기 필립스 곡선도 극단적으로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긴축에 성공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달러 한번 보시면 금리가 거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제로 금리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근처에 유지하게 되었고 목표치와 비슷한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더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야 그런다면 얼마나 더 긴축해야 되는지, 금리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그런 거와 관련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8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어떤 경우에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의 비용이 크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치, 우리 감축 정책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는 것은 희생 비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희생 비용이 언제 작습니까? 그걸로 한번 생각할게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정부 정책을 신뢰하면서 공표할 때. 그러니까 비용이 언제 크냐 하면은 정부가 못 믿어. 못 믿고 정부가 갑작스럽게 막 공표도 안 하고 뒤통수를 팍 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충격이 더 크겠지.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지 않는 거야.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생 비용이 클 겁니다. 그래서 답은 C번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더디게 조정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마찬가지인데 합리적 기대 이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면요. A번 보세요. 정책 당국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신뢰 있는 약속, 신뢰 동그라미 치시고 약속을 하고 그걸 공표해야 됩니다. 미리. 그렇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되면 희생 비율은 훨씬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5번의 결론은 한번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 여러 가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필립스 곡선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필립스와 사무엘슨, 솔로우에서부터 프리드만, 펠프스, 루카스, 사전트, 베로 막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6명이, 그러니까 다 노벨상을 거의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유명한 또 프리드만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나? 거기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일시적인 상충 관계가 항상 존재하지만 항구적인 상충 관계, 항구적이라는 게 이제 장기의 그 얘기입니다. 상충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맨큐 교수의 10가지 원칙 거기에도 반영돼 있죠. 일시적인 상충 관계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니라 대개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를 의미하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상치 못한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충 관계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거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높은 하이와 상승하는을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높다 해서 실업률이 무조건 낮아질 수는 없다. 여러분은 일시적으로 얼마나 긴 기간이라고 물을 것이다. 기간이 단기 아니면 장기,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이분은 역사적 증거에 따라서 관해서 관찰에 입각한 나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최초의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상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한 2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도 이러한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35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 관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거시경제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